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개정세법 강의를 이제 진행하기로 할 건데, 오늘 우리 모의고사 보는 날인데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개정세법이 뭐 실문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수험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잘 보시고,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바뀌진 않았는데, 기본적인 이제 우리 그 내용 주변 설명까지 같이 할 거니까, 3시간 다는 하진 않을 것 같고, 한 2시간 반에서 이제 40분 사이로 제가 끝내드릴게요. 이제 할 거고, 책을 잠깐, 목차부터 잠깐 볼게요. 이 소득세법을 보면 45번까지 있고, 법인세법이 15번까지 있고, 중간에 이제 뭐 다시 예를 이렇게 들어간 거는 이제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20개, 나머지 징수법하고 기본법, 상속증여랑 뭐 있잖아요. 이제 오늘 설명은 이 부가가치세법까지 할 거고, 국세징수법, 기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몇 가지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제 중요한 사항은 없고, 뭐 실무적으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무적으로 쓰는 거는 이 부가가치세법까지 이제 보시고,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소득세법인데, 뭐 이게 가장 안 바뀐 경우인데도 이제 이렇게 양이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설명 들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 1페이지부터 이제 펴보세요. 이게 우리 학원이 지금 개정세법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뭐 실무가 급해서 오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그분들은 좀 더 있다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필요하니까 이제 지금 듣는 거고, 지금 말고도 이제 뭐 각종 이제 실무 강의에서 개정세법 강의는 2월 달에 많이 해요. 2월 달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약간의 수업 목적인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실무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 중에 반도 안 해도 돼요. 반이 뭐야. 그래서 뭐 3분의 1만 그것도 읽어보시면 대부분 알 거고, 뭐 수험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무적인 경우도 이제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수험적으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부터 책 다 있죠. 1번부터 보시면 소득세법, 이 벤처기업 적격 스톡옵션 행사 때 행사가액 확대라고 써있죠. 거기 보시면 뭐가 바뀌었냐면, 연간 1억 원 이하 행사 가격이 있는 경우에 무슨 옵션 요건이 있으면 어떤 뭐 특례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특례인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스탁옵션이죠. 여러분들 스탁옵션은 이제 주식매수 선택권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스탁옵션이 이제 행사가 됐을 때 이제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일단 행사가가 1,000원짜리 스탁옵션이 이제 부여가 됐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건 이제 우리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행사가가 1,000원이라는 거는 이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나면 일단 1,000원에 이걸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우리 행사권을 주는 건데, 그때 행사 3년간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를 한 상태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행사를 했다. 그러면 이때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시가가 나오겠죠. 그 시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된 거야. 주식이 10,000원짜리가 됐으면 이 사람은 이 차익인 이 9,000원만큼은 이익을 보는 거죠. 얼마 내고 사는 거야, 이게? 1,000원 내고 이걸 살 수 있어요. 그럼 1,000원 내고 우리 9,000원만큼 이익을 받고 내 1,000주를 한번 받아볼게요. 1,000주를 이렇게 받았으면 900만 원만큼 난 이익을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나는 1,000주를 이제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가격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이 900만 원을 이제 과세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근무 중일 때는 요거를 이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거고, 이제 근무 기간이 아니고 퇴직이거나 근무 기간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면 이게 과세가 돼요. 지금 과세가 됐다. 그럼 이 사람이 보통 이 주식을 팔면 과세가 될까요? 보통 주식이 매매 차익은 과세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임원이야, 출자 임원이야, 아니면 이제 대주주인 경우는 주식 팔면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팔 때는 또 과세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과세가 되면 이 사람이 요 시가가 요거를 몇 년간 보유하다가 나중에 양도를 할 건데, 양도가액이 얼마냐면 단가로 3만 원에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얼마만큼 900만 원만큼 과세했으면 이 사람의 취득 단가가 1,000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만 원이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1,000원짜리로 자기가 구입을 실제 취득을 했지만 과세가 되고 나면 시가가 1,000원짜리로 이제 들어온 거고, 요때 1,000원이 취득가가 돼서 실제 양도세 과세하는 거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요렇게 요 차익. 그래서 2만 원만큼 이렇게 계산할 거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취득원가로 넣어서 계산을 해서 지금 양도 차익을 이렇게 계산하도록 할 건데, 얘네 벤처기업 적격 스톡옵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일단 요 요건이에요. 지금 나온 그 요건을 갖춘 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때 근로소득이나 요걸 과세를 하지 않겠대요.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도시 과세를 한 번에 하겠다. 그때 양도시 과세 하려면 3만 원에 대해서 취득 단가를 얼마로 해야 되지? 1,000원으로 해야지 이때는. 이때 과세 안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건이 3년간 5억 원 이하라고 나온 이 행사 가격을 갖추고, 그다음에 뭐 벤처기업에 따른 뭐 2년간 재직 후 행사하고 행사 후 1년간 보유를 하면 요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톡옵션을 신청했을 때는 양도가가 지금 3만 원이더라도 우리 취득가를 1,000원으로 해서 29,000원만큼 과세를 시키겠다. 이런 규정이 특례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근데 세무사 시험에는 나오긴 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스톡옵션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공부하실 때 나오고, 이 밑에 거는 이제 특례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근로자격요금하고 분여자 추가공제 적용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분여자 공제 들어보셨죠? 우리가 인적공제 공부를 할 건데, 인적공제가 기본공제 있고, 지금 우리 연말정산 뭐 하는 때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가공제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기본공제 말고 추가공제는 네 가지가 있죠. 장애인공제, 뭐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공제, 그다음에 분여자공제하고 한부모공제. 그래서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1인당 얼마? 150만 원씩 이제 공제를 해주면 되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돼요. 그냥 우리 뭐 연령이나 소득이나 뭐 생계 요건을 찾아갖고 이제 꼭 잘 찾아서 보시면 되고, 뭐 주민등록 등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일단 확인하고, 일단 그 확인된 상태에서 장애인 공제만 장애인 증명서나 이런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확인되면 뭐 저절로 확인이 돼요. 일단 확인이 되고, 그 중에 장애인 공제는 추가적으로 200, 경로우대자 100, 분여자 공제가 0.5, 한부모 100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분여자랑 한부모는 이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100만 원만 줄 중에 하나만 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만 공제하는 거고, 그때 이 분여자 공제가 여기 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이제 우리가 받을 때 분여자 공제 받은 부분을 빼고 계산하셨어야 돼요. 근데 빼고 받아야 되는데 이 중복 공제를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복 공제를 할 거고, 그때 분여자 공제를 받는 대상자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분여자 공제는 일단 첫 번째 여성이에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할게요. 배우자 있는 여성은 다 50만 원이죠. 50만 원 공제를 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가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주는 건 아니죠. 없는 분들이 다 분여자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우리가 그 세대주만, 세대주,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그래서 부양가족 있는 뭐 세대주가 이제 우리가 공제 대상이다. 그래서 일단 맞벌이 여성은 무조건 50, 이것도 50이에요. 그래서 맞벌이 여성 해줄 거고, 그다음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는 이제 50을 해주는데, 특징이 이제 요것만 다 해주는 게 아니죠. 얼마 있을 때. 우리 종합소득 금액이 3천 이하일 때. 그래서 총급여로 따지면 종소금액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종소금액이 3천 이하인데, 이건 종소라는 건 여러분들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근로장려금하고 뭐 중복공제 허용되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공제만 따로 설명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일단 신용카드 이제 소득공제 연장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16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16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연장이 됐다. 3번은 그 전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라는 표현이 있죠. 중간에 보다 보면 그 3-1번처럼 정부안이라고 표현된 거 있죠. 이 정부안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개정안으로 들어온 부분을 정부안으로 해서 그 대안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문제를 보다 이 내용을 보다가 현행하고 개정안은 그냥 지금 얘기고 처음 얘기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바뀐 거는 정부
정부안 들어가 있고 대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대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개정안으로 해서 이제 우리 공제 한도가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이죠. 기본 한도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추가적으로 사용액에 이제 공제액에 우리 10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해서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신용카드 공제. 그 중에서 이 300만 원의 기준을 거기 밑에 보시면 그 오른쪽 표에 보시면 뭐 300만 원 그다음에 1억 2천 초과 부분에 대해서 총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써 있죠. 근데 중간에 1억 2천 그 사인 금액이 이제 그 밑에 좀 바뀌어서 18년부터 25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17년분 적용할 때는 그냥 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2억 넘어가시는 분들만 이제 200만 원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이제 18년도는 일단 7천에서 1.2억 사이가 이제 2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한도를 계산할 때 이걸 적용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쓸 때는 이걸 적용해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급여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실 때 이 300 한도를 적용하시는데 수업 목적으로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300이 되든 뭐 그 총급여가 1억 2천 정도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잘 나오진 않으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위에 보시면 우리 공제 금액 중에서 원래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다른 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보통 받는데 그 중에서 원래 중고차 구입, 자동차 구입하는 거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됐어요. 원래 자동차, 리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해주지 않았는데 왜 취득세로 우리가 소득 증명을 우리 그 매출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걸 안 했지만 이제 중고차는 이제 하겠다. 중고차에 대해서는 보통 현금 거래도 많이 하고 해서 일단 신용카드 공제를 구입 금액의 10%만큼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신용카드 공제 했을 때 중고차 구입을 했다. 그 중에 10%만큼은 넣어서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요건 들어갔으니까 하나 보시면 되고. 오른쪽 제 4번. 지금 이제 인적공제. 여러분들 우리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가 있고 나중에 한 번만 써보면 연금, 보험료 공제라는 게 있어요. 보험료 공제. 이건 국민연금은 전액공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라고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보험료 공제 전액 공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라고 해서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주택자금 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공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조특법상 지금 신카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득공제고 이 중에서 근로소득자들은 이 특별소득공제가 이제 근로소득자들, 신카공제 이렇게 근로소득자들 이제 적용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세액공제죠, 여러분들. 뭐 이거 말고도 이거 조특법상 공제가 몇 개 더 있는데 안 중요해요. 이거는 실제 공제되는 게 거의 없을 거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제 우리 부금에 대해서 공제하는 게 있는데 뒤에 좀 나와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세액공제가 있고 세액공제 중에서 뭐 두 가지는 일반적인 거고 요거 써볼게요. 자녀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 그 자녀 세액공제가 거기 나오는 출산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밖에서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 이제 전체 내용을 잠깐 보면, 자녀 수에 대한 세액공제 있죠. 자녀가, 이거는 근로자랑 상관이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이다. 한 명이면 얼마? 15만 원. 두 명이면 세액공제니까 금액을 그냥 바로 이제 뺄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세 명이면 60만 원, 90만 원 해서 15만 원 늘다가 이제 30씩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 늘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자녀 수 말고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요. 6세 이하 자녀. 6세 이하 자녀가 일단 한 명은 안 돼요. 한 명은 안 되고 두 명부터인데 두 명일 때 2인일 때 15. 3인일 때 15씩 늘어나서 이제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뭐 3인까지는 볼 필요 없고 2인만 보시면 되지 뭐. 6세 이하가 3인 봤어요? 가끔 있겠지. 그럼 뭐 그 사람은 근로자가 잘 안 돼요. 못 살지. 뭐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살지. 그래서 이렇게 있고 출산 입양인데 입양이 개정됐는데 원래는 1인당 30이었어. 1인당 30이었는데 둘째가 얼마? 둘째가 바뀌었어. 이게 50. 셋째 70 이렇게. 이랬더니 어떤 분이 1년에 2명을 낳아야 되냐 이러는데 못 낳죠. 1년에 2명은. 두 번째 낳았을 때는 50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도 인적공제 확인하다 보면 나와요. 이미 첫째가 있고 둘째 출산을 해서 입양을 하든지 가족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50 공제하겠다. 이게 자녀 세액 공제가 있고 좀 이따가 연금 계좌
세액공제도 설명드릴 거예요. 책에 나올 때.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얘 둘하고 또 뭐 할 거냐 좀 이따가 특별세액공제가 있어요. 특별세액공제는 뭐가 있어요? 보험료. 이건 잠깐만 이름만 쓸게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으니까 좀 세액공제를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근로자만 근로소득자만 공제하겠다.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자만 되는 게 저기서 특별소득공제하고 이게 요거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요거 세 가지가 일단 근로자만 되는 거예요. 일단 근로자 아닌 분들은 나중에 적용할 건 없다. 근데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걸 이제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시고 이제 공제된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소득공제액을 구해라 이거보다 인적공제액이 얼마니 이거 물어보면 이거 구하셔야 돼. 이거 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카공제액 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도 얘네들 세액공제가 분명히 얘네 여기까지 나와요. 5개. 5개 해서 나온 내용을 이제 계산을 빨리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때 5번은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에서 이 내용 자체는 안 중요해요. 왜 교육비 공제 중에서 원래 이제 교육비 공제를 세액공제를 여기 하는 거죠. 세액공제를 할 거고 이 세액공제 할 때 이 교육비는 의료비랑 마찬가지로 둘 다 15% 공제할 거예요. 15% 공제할 거고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12%짜리 있고 15%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은 일단 15%랑 나중에 30%짜리 있고 이렇게 세액공제율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뭐 공부하시는 분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교육비 공제 15%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대상이. 그래서 거기 학자금 대출에 원리금 상환했을 때 옛날에 학자금 대출 받아서 그거를 지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에 적용해 주겠다. 요건이 좀 있으니까 꼭 맞춰서 하셔야 돼. 그래서 내년 연말정산할 때는 원리금 상환하는 이제 보통 취직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죠. 분들을 대학교 졸업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가능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럼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특이한 점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소득하고 여러분들 연령 요건 아시죠? 그래서 일단 기부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령이 이제 학생 같은 경우 우리 자녀 같은 경우는 20세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부모님 같은 경우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원래 대상인데 그럼 대학생 자녀는 공제가 안 되잖아요. 20세를 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학생 자녀인 그 나이 요건을 제외할 거예요. 그래서 나이 요건이 제외돼서 공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부모님에 대한 뭐 야간 대학 노인 대학 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직계 존속은 우리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돼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는 그때 교육비 공제가 또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근로자 본인 기부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납입한 금액이 15%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학자금을 이제 우리 비과세 학자금을 받아서 그걸 냈다. 그럼 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내 돈으로 내야지만 공제를 한다는 거죠. 비과세로 받아서 과세 안 된 부분을 또 공제해 주겠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원 우리 공제하는 건 누구만? 본인만. 그래서 자녀 대학원은 안 된다. 그래서 본인만 대학원이 되고 본인은 또 금액이 전액 다 된다. 그럼 대학생은 얼마? 900만 원. 그 다음에 초중고, 그다음 유치원은 1인당 300이죠. 300이고. 그러면 학원비 공제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원칙상 안 되는데 취약전 아동만 돼요. 취약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공제 된다. 그럼 학원비 공제할 때 신카 공제 돼야 안 돼요. 신카 공제는 그냥 다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도 신카 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다 되니까 현금 영수증 다 되니까 학원은 무조건 된다. 의료비하고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나올 텐데 우리 교육비 공제 중에서 특이한 게 1인당 50만 원 공제하는 게 뭐예요? 교복이죠. 교복은 누구만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교복만 된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안 되고 중고등학생 교복만 되고 그럼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을 찾을 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료 내는 거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일단 초등학교 중에서 좀 집이 좀 잘 사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립초등학교 다닐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웬만큼 안 돼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 우리 스쿨버스 다니는 그 부분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교복도 초등학교는 안 되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교육비 공제할 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학자금 대출에서 그 신설이라는 부분은 어떤 대상을 볼 건가 나와 있는데 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그거 보시면 되고 그 신설이라고 해서 두 번째 제외되는 거 학자금 대출을 할 건데 내가 중간에 연체해서 연체금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그 상환의 감면분이 있어요. 또 감면받은 부분을 또 이제 그걸 상환한 걸로 보진 않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이 요건을 갖춰서 그걸 내셔야 돼. 그래서 내신 부분 보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6번에 교육비 공제 중에서 그 체험학습비라고 나오죠.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됐어요, 이게. 그래서 수학여행 가거나 이제 그 수련활동을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것도 영수증 다 끊어오셔야 돼. 그래서 끊어온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1인당 연 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왼쪽에 여기 나오네요. 교육비 세액공제 뭐 수업료, 입학금, 공락금 쭉 나오죠. 교복구입비라고 나왔는데 그냥 중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거고 일단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만 교육비 공제를 해줄 거다. 그 중에 새로 들어온 게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몇 프로? 15%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교육비 공제는. 그래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900만 원 들어왔다. 15% 들어온 이제 그 금액 전액을 이제 공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금액 보시면 돼요. 그럼 7번에 여러분들 월세 세액공제는 거기 현행 정부 안에서 수정하는 현행 유지라고 써 있는데 원래 12%로 올리려고 했어요. 올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10%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월세액에 우리가 그 10%. 그래서 이게 월세액은 한도가 거기 다음 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월세 곱하기 10%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월세에서 750에 이게 10%라는 거예요. 12%였다가 10% 바뀐 거고. 그럼 월세를 1년 동안 낸 거,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만 원 냈으면 720 나오잖아요. 60만 원 내면 1년에 720 나오니까 그러면 7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60만 원 월세 내신 분들은 72만 원 세액공제가 되는 거니까 잘해서 내시면 되고. 그때 이제 월세액은 누가 공제받는 거냐? 이게 이제 좀 잘 보셔야 돼. 이게 총급여가 7천 이하인 분이에요. 7천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는 거다. 그래서 세대 원도 받을 수 있는데 7천이라는 규모가 있으니까 그 소득 그게 금액이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나오는 7-1번 보시면 거기 현행이라고 하고 개정안은 뭐가 바뀌었냐면 개정안은 좀 추가된 거예요. 공제 대상이 좀 추가된 거지 뭐 그건 안 중요해요. 왼쪽 보시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무주택 근로자죠. 근로자의 월세액의 10%만큼 공제하겠다. 중간에 뭐 고시원이나 뭐 다중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추가가 되긴 했어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이거 같이 볼게요. 8번, 9번, 10번은 중요한 거니까 뭐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일단 뭐가 바뀌었냐면 주택 임대 소득이 이제 주택에 대한 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임대. 일단 이 상가 임대를 했다. 상가 임대하면 당연히 과세되죠. 그래서 오피스를 상가로 해서 이제 임대를 해주면 당연히 월세와 간주임대로 들어보셨죠? 보증금에 대한 이제 우리 이자 상당액을 과세를 하는데 일단 주택임대 부분에서 이제 새로 개정된 개정된 게 추가된 연장이 된 건데 원래는 2천만 원이 안 되면 비과세예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를 할 때 원래 이제 1주택이다. 1주택이면 원래는 일반 1주택이에요. 일반 1주택은 원래 과세를 안 해요. 근데 얘네들 2천만 원 이하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하인 경우는 이제 다 비과세예요. 이거 비과세인데 이 이하가 원래 16년까지였어요. 16년까지였고 17, 18년으로 연장이 됐죠. 여기 18년까지. 그래서 19년까지인가? 18년까지죠. 그래서 18년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2천만 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연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주택에도 뭐가 있냐면 고가주택하고 이제 국외주택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2천만 원이 안 되면 지금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2주택, 3주택. 3주택은 3주택 이상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2천만 원을 안 받았다. 다 합쳤더니 2천만 원이 안 됐다. 그런 경우는 과세가 안 된다. 일단 이게 있어요. 이거 원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16년도에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 분리과세로 바꿨어야 돼, 이제.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과세가 돼요. 분리과세로 바꾸려면 분리과세 계산 금액을 이제 또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장이 됐으니까 편해진 거죠. 분리과세는 없어요. 분리과세라는 건 이제 우리가 종합과세 합산시키진 않지만 세금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건 28년 이후에 계산하시면 되고 2천만 원 초과시는 이제 금액이 넘었죠. 넘으면 그래도 1주택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1주택은 비과세인데 여기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가주택은 뭐예요, 이게? 이게 기준시가가 이제 9억을 초과하는 거예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인데 그
여러분 기준시가예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에서 여러분들 고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는 양도소득에서는 이게 실질거래가액이야. 그래서 둘이 다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얘네들은 과세가 돼요 이제. 과세되고 이것도 과세되고 이것도 과세돼요. 그래서 이제 실무를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당연히 월세 나온 부분에서 과세를 시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월세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한 부분 과세시키면 되는데 일단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간주임대료는 여기서 들어가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여기서부터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인데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이죠.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과세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에 걔네도 연장이 됐어요. 지금 간주임대료가 간주임대료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일단 연장이 되면서 그 보증금에 대한 여러분들 과세 제외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 조정 요거 하나만 바뀌었는데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간주임대료는 요거만 3주택만 계산한대요. 주택이 3개일 때.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주택이에요. 주택은 주택이 3개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일단 3개. 그래서 3개라는 거는 A, B, C 주택이 3개가 있어요. 근데 3개가 있는데 이 주택 수를 판정할 때는 그 85제곱미터라고 써 있죠. 거기 85제곱미터가 보통 이제 평수가 30평대 초반이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평수는 100이 그 전용 면적이 아니고 이제 다 합치면 100이 정도 돼서 30평대 초반까지는 됐는데 그게 6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더 작은 아파트를 24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이건 들어가요. 간주임대로 이제. 그때는 그 제외했거든요. 그건 제외했는데 24평 아파트를 3개 갖고 있다.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전에는 안 됐어요. 그전에는 24평 아파트 하나 있고 30평대 아파트 아니죠. 40평대 아파트 2개 있다. 그럼 하나 빼기 때문에 간주임대로 계산 안 했는데 지금 60제곱미터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 경우에 이제 60제곱미터가 넘었다. 이렇게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간주임대로 계산은 요거 금액을 좀 이따 쓸 거예요. 금액 이제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래요. 일단 추계가 아닌 경우라는 건 장부 기장을 했을 때예요. 했을 때 얘는 완전 달라요. 계산이 보증금에 대해서 3억을 제외하래요. 그러니까 3억이 넘어가야 돼 보증금이. 그러면 A, B, C에서 받은 우리 보증금이 3억이 넘어가야지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A에서 1억, B에서 1억, C에서 1억을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 월세를 받았다. 그럼 간주임대는 없는 거예요 일단. 1억 이러면 3억이 안 넘었잖아. 그래서 안 넘었으니까 간주임대는 없고 1억을 받았다는 거는 뭐 월세를 꼈다는 소리죠. 그래서 월세가 지금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증금에 3억이 넘어간 거의 적수를 계산한 다음에 얘네들은 60% 계산해야 돼요. 60% 계산한 거에 지금 우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예요. 1.8%에 우리가 365분의 1 한 다음에 뭐 금융수익을 빼라고 돼 있는데 이 보증금을 넣어서 나오는 뭐 이자하고 배당이에요 지금 이거. 그래서 이자랑 배당 소득을 계산하시면 되고 이게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금액인데 계산한 한식인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때 이 보증금을 이제 한번 써볼게요. A 주택에서 2억이 나왔어 보증금이. 보증금 2억 나왔고 B주택에서 1.5억이 나왔대요. 그럼 3억이 넘었죠 일단. 그럼 넘었으니까 간주임대로 나와요 일단. 나오는데 C주택은 제가 거주할게요. 거주할게요. 상관이 없어. 내가 임대를 준 게 3개가 아니고 주택 수가 3개이면 일단 간주임대로가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고 일단 그 중에서 내가 거주한 거는 우리 보증금이 없으니까 빼고 여기서 3억이 넘어갈 건데 이제 계산하려죠. 보증금이 지금 3.5억이에요. 지금 여기서 3.5억이고 3억을 빼니까 5천만 원이 남죠. 5천만 원에 60%에 1.8%에 요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5천만 원을 할 때 이게 5천만 원이 어디서 남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게 A에서 여기서 먼저 3억을 빼면 2억을 빼면 여기서 5천만 원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5억을 3억을 먼저 빼기 시작하면 여기서 5천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빼는 그 순서를 정해놨는데 순서가 이거예요. 보증금의 적수가 큰 것이에요. 큰 것부터 차감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건 아셔야 돼. 그래서 보증금의 적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날짜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건 적수는 제가 간단히 써볼게요. 둘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똑같이 임대 기간이다. 그럼 적수는 360을 둘 다 곱해야 되죠. 곱하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죠. 그럼 여기서 크니까 여기서 2억을 차감시키고 여기서 1억을 차감시켜서 0.5억이 여기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남았으니까 0.5억이 들어가고 적수는 360을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요거는 둘 다 임대 기간이 요를 떼고, 근데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요거를 이렇게 안 줘요. 이렇게 안 주고 얘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억에 184일이 들어가죠. 2억에 184일 곱하면 얘랑 1.5억에 365일 누가 크겠어요? 이게 큰 거야, 이게. 이게 크면 1.5억이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1.5억이. 그럼 여기서도 1.5억이 빠지니까 0.5억이 여기 남는 거죠. 그럼 여기 남았다는 거는 여기 0.5 들어갔으니까 0.5 곱하기 며칠? 184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달라져요, 답이. 그래서 나중에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보셔야 돼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세 주택이 되냐 이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넣어놓으면 계산이 돼요. 자동으로 계산. 임대 기간만 잘 맞춰주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임대료와 우리 월세랑 임대 보증금 얘기고 상가는 무조건 계산하셔야 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상가는 따로 계산하는 거니까 상가는 보증금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건설비 빼줄 거고 보증금 적수 건설비 차감해서 그냥 1.8%에다가 금융수익 빼는 산식이 있으니까 그거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1번. 그게 8, 90에 나온 게 제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뭐 개정된 사항만 이거 개정됐다고 설명하면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중요한 거냐? 이게 실무하시는 분들은 알면 좋고 몰라도 뭐 금액이 얼마 안 나와 이런 건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11번도 뭐 바뀌었어요? 대출 기간이 국가보훈처가 추가됐다. 이게 끝이야 이게. 응? 근데 이제 그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금방 끝나니까 일단 주택자금 공제 여러분들 이것도 아시고 하셔야 돼. 주택 자금공제는 일단 누가 공제받을 거냐면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주택자금공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택 종합 청약저축 청약 뭐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공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주택 임차 차입금 전세 차입금이죠. 전세 차입금에 원리금을 상환한 거 상환 공제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인데 얘네들은 이자 상환 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나 이거 실무에서도 중요해요. 이건 자료 다 받으셔야 돼요. 따로 다 받으셔야 되고 이 청약저축 가입했다. 대상자는 누구냐면 다 무주택 세대주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무주택 세대주.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 무주택 세대주가 못 받았다? 그러면 뭐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도 할 수 있겠지만 저당 차입금이라는 건 뭐예요? 주택을 산 거죠. 사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1주택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1주택까지 괜찮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고 그 중에 이제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불이백에 얼마까지? 불이백에 40%까지 공제해줘요. 근데 불이백을 얼마까지? 월 20만 원. 50만 원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240만 원까지 불입한 거 공제해주겠다. 그 다음에 요건 원리금이죠. 요게 가장 많이 있을 거예요. 임차 차입금 요거랑 가장 많이 있을 건데 이것도 있죠. 근데 임차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 원금과 이제 다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상환액에 40% 공제해주고 얘는 이자만 되는 거죠. 이자 상환액에 100% 공제해주겠다. 공제해주니까 요거 이제 받으시면 되고 얘는 뭐예요? 주택 담보로 차입한 거예요. 차입한 거. 그래서 차입하고 얘네들은 특징이 얘네들은 요건이 그냥 보통 이제 가입 요건이 되면 다 공제돼요. 가입 요건이 되면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주택 자체가 기준시가가 4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돼. 근데 기준시가가 지금 얘기는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옛날에 샀으면 옛날에 이미 이거 이하였으면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시가가 4억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일 필요는 없어. 왜냐면 시골에는 기준시가 4억이면 50평짜리로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해주려면 이거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그 기준은 빠졌어요. 여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네들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얘네가 두 가지 합친 한도는 300만 원이고 세 개 다 합쳤다. 그러면 500 한도가 있는데 일단 수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도 중에서 이게 있어요. 300 한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은 총 납입액에서 이제 자금 공제해 주는 게 300까지 해주고 여기까지 하면 500인데 500은 일단 장기로 들어가는 게 얘가 들어갔을 때인데 장기가 일단 15년 이상 우리가
주택을 저당 차입금으로 상환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서 15년이 넘어가면 이제 500 기본으로 들어갈 건데 15년이 안 됐다. 안 됐으면 300이 될 수도 있어요. 300이 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밑에 거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하고 고정금리 방식이다. 고정금리 방식이다. 그러니까 고정금리 방식으로 차입하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이게 또 불리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전까지는 이제 이자가 계속 떨어질 때는 이게 불리했기 때문에 그럼 국가 입장에서 이게 유리하고. 그래서 고정금리 방식으로 내가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비거치식 일정 기간 이후부터 상환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음 연도부터 상환하는 케이스로 차입을 하면 얘네들 둘 다 엔드로 들어간 게예요. 엔드. 15년 이상 거치를 하면서 그다음에 상환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둘 다 엔드로 들어가면 1,800까지 해주겠다. 그다음에 15년 넘어가는데 둘 중에 5억, 둘 중에 하나는 걸렸다. 내 이걸로 빌렸던 둘 중에 하나로 빌렸으면 1,500까지. 얘네는 10년 이상, 15년은 안 돼. 10년 이상이고 이 둘 중에 5억으로 들어간 거. 이렇게 나중에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300. 원래는 안 됐었다가 들어온 거야 지금. 그리고 이거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땐 500. 기본적으로. 하여튼 요 한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하여튼 11번은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기부금 세액공제는 원래는 기부공제 대상자가 납입한 이제 기부금만 해줬어요. 근데 기부공제 대상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대학생 자녀가 교회에 빠져서 기부를 많이 했어. 그럼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빠졌지. 나이 요건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나이 요건이 폐지돼서 기부공제 대상자인데 나이 때문에 빠진 사람들. 그럼 소득이 있는 분은 안 되죠, 당연히. 소득이 있는 분 말고 나이 요건 폐지고. 그럼 소득 금액은 거기 나온 것처럼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총급여가 얼마? 500이죠, 500. 500 이하인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나 이제 자녀가 총급여 500이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어도 이제 기부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13번. 상장 주식 과세 대상 대주주. 이거 만약에 실무적으로 만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왜냐면 이거는 주식에 대한 평가를 처분을 과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대상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얼마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세 대상으로 잡냐 안 잡냐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일단 적용 시기가 그 18년도 4월 1일 이후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이 18년도 이후 그 4월 1일 이후에는 이 대주주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거기 보시면 기본적인 건 이제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뀐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고 거기 첫 번째 거기 대주주가 얼마나 났냐면 그 오른쪽 범위가 1% 15억이죠. 그래서 원래 상장하고 한번 잠깐만 써볼까요? 상장하고 얘네들은 1%하고 금액 기준은 25억이에요. 그래서 상장 주식인데 유가증권 상장하고 코스닥 상장은 2% 20억이에요. 지금 요 기준이 지분율로 따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그 주식 처분할 때 과세가 돼요.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분율 기준이 언제 기준으로 지분율을 볼 거냐? 지분율은 언제든지 한 번만 딱 터치를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 주식에 대해서. 이걸 한 번 터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네 기준은 그 연도 말 기준으로 12월 31일은 안 하잖아. 우리 안 하니까 그 12월 30일 기준으로 요 금액, 그 금액이 우리 주가로 해서 금액이 넘어가면 그 사람은 다음 연도에 우리가 무조건 다 과세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그럼 유가증권,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코넥스가 뭐 있죠? 그건 뭐 더 작은 시장인데 그건 뭐 투자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거 빼고 지금 설명하면 요게 지금 기준이고 18년도 4월부터는 얘네 둘을 지분율은 그대로예요. 지분율은 그대로고 18년도 거기 보시면 4월부터 이게 15억으로 내려가요. 일단 15억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 15억으로 내려가는 기준이 18년도 4월이니까 그 전에 파셔야 돼. 그 전에 25억 안 되신 분들은 원래 여러분들 이거 얼마였으면 50억하고 40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바뀌었는데 작년도에 바뀌기 전에 재작년도 12월엔 그 주식을 다 팔았어 사람들이 그 12월 달에. 왜냐면 이 기준 맞추려고. 그래서 50억 했다 여러분 25억 떨어지면 거의 뭐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 근데 이제 이게 또 떨어질 거니까 이제 이게 내년 겨울에, 그러니까 17년도 12월 달은 뭐 하시는 달이야? 주식을 미리 빼셔야 돼. 미리 빼셔야지 이때 사람들 많이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왜냐면 기준은 4월이라고 적었지만 분명히 17년도 말 기준으로 가셔야 돼. 이거 나중에 기준 잡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또 20년도 4월에는 이 금액을 얼마로? 10억으로 줄인대요. 그래서 일단 주식을 10억 넘게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전체 그 종목이 아니에요. 한 종목을 얘기해요. 한 종목. 한 종목을 얘기해서 그럼 전체 종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하여튼 요 기준 금액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지분율은 그대로 가요. 1%하고 2%. 그래서 그 밑에 3-1번이 정부안에 수정안 바뀐 게 그거예요. 20년도 4월부터는 이제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것도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제 대답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요거는 상장이야. 근데 비상장 주식, 여러분들 회사가 비상장인 경우는 비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17년도, 올해는 이거예요. 17년도. 그래서 얘네들은 17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4% 25고 바뀌었죠. 그래서 4%하고 25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는 이게 1% 원래 이거였거든요. 이거였다가 이로 바뀌었어. 17년도부터 1월 1일부터. 그러면 25은 그대로인데 왜냐면 여러분들 회사의 비상장 주식 사장님들은 지분율은 높은데 이건 안 돼. 금액은. 비상장 주식 평가했더니 우리는 뭐 사장님이 갖고 있는 게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지분율은 50% 넘어, 예를 들어 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3%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분이 금액은 택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걸리는 경우 있었어요. 1%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하여튼 이거 비상장은 1%에서 4%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났고 이게 이제 거기 18년도 4월부터 이제 요거는 그대로 똑같이 가면서 요것만 바뀌는 거죠. 요거 똑같이 오고 그래서 이제 얼마야? 15억하고 나중에 20년도는 뭐 15억으로 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금액 기준만 이제 바뀔 거다. 바뀌는 거 동일하게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고 지분율은 비상장은 4%예요. 잘 보셔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비상장은 4%니까 대주주 범위 그 밑에 14-1번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번. 15번이 현금 영수증 이제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 추가됐다고 써 있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계속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신설이라고 된 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정안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가 의무 발급에서 제외되는 건 없어졌다. 그래서 그런 건 없고 이제 무조건 의무 발급 하셔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그 의무 발급 거기 보시면 업종에서는 10만 원 넘어가는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급을 해주시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게 의무 발행 업종이다. 그래서 만약에 해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걔가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50%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급가액의 50%니까 100만 원짜리 우리가 공급을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안 받아갔다. 그러고 나서 신고를 하면 내가 그 의무 발행을 안 해줬으면 50% 50만 원 과태료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무조건 하시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발급합니까? 달라고도 안 했으니까. 그때 국세청 번호로 하시면 돼요. 국세청 번호가 이제 뭐 010-0001-1233인가? 그걸로 그 발급을 해주시면 돼 그냥. 그래서 그것도 5일 이내 하셔야 돼요. 5일 이내 하셔야지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딱 눈빛을 봐서 안 할 것 같으면 넘어가시고. 할 것 같다. 금액이 크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50%니까.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세요. 이거 제 아는 분이 작년에 이거 3천만 원 정도 과태료 나오신 분이 있어. 이거 그 뭐 금 하시는 분인데 거의 현금 거래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현금 거래도 금액 크신 분들은 일부러 신고해요. 그냥 왜냐면 신고하면 과태료 50인데 그중에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현금 거래하면서 계속 어차피 자기는 쓸 일이 없어. 비용 처리할 게 없어. 그럼 현금 거래하면서 뭐 하는 거야? 신고만 하고 걸리면 나한테 20% 들어오는 거야. 그런 기준으로 이제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포상금 기준이 있는 거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 그래서 그거 없으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근데 포상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 범위 유지는 아까 제 삭제됐다는 게 그거고 16번은 이제 가맹 업종은 이제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업종이지. 이건 좀 달라요. 의무 발행 업종하고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그 가맹 업종을 한번 보시면 되고 17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17번은 이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우리
금융소득 중에서 이거 좀 이따 소득공제를 한번 다시 볼 건데 금융소득 중에서 거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고 해서 일단 선박투자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투자회사가 우리 배당을 주는 케이스에서 얘네들은 거기 보시면 이건 해외라고 한번 쓸게요. 해외사업개발투자회사가 이제 배당을 줬어요. 배당을 줬으면 이 배당이 어떻게 과세됐냐면 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분리과세가 됐었고 분리과세가 됐었고 금액이 액면가액이 초과되는 거는 조건부과세가 됐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혹시 이제 그 실무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볼 필요는 없고 공부하시는 분들만 일단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서 배당 줬을 때 분리과세 되는 부분 이건 2억 원까지 분리과세고 2억 원 넘어가면 조건부였는데 요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어. 그럼 되게 쉬워진 거예요. 그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뭐랑 같냐면 선박투자회사랑 같아요. 선박 투자회사랑 거기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나한테 배당을 줬다. 그럼 걔네들은 다 조건부야. 조건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배당을 1,500만 원 받았다고 할게요. 1,500만 원을 그냥 넣고 계산하시면 돼. 네? 그래서 넣고 계산하시는데 뭐 저한테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이 그로스업이 중요한 거 그로스업. 그로스업이라고 해서 이중과세 조정이 있는데 이중과세 조정이 안 해요. 아니, 그로스업을 안 해. 그래서 그로스업은 이 투자회사에서는 그로스업이 없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건부로 들어오니까 분리과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로 이제 뭐 거의 종합과세로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일 거고 이제 문제 풀 때는 얘가 금액이 들어왔다는 건 종합과세가 될 거니까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면서 그로스업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서 받는 우리 배당은 조건부이면서 그로스업 없다. 모르신 분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실무적으로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선박투자회사에서 받은 배당. 여러분들 고객이 여기서 받아야 돼. 근데 해외자원은 망하는 요 배당 안 줘 이거. 여러분들 외국에서 뭐 한다는 거 다 사기야. 그래서 요거는 다 사기당한 사람들 얘기야. 그래서 선박 투자는 가끔 있겠지만 뭐 없을 거다. 근데 문제에서는 나와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1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